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안녕하세요. 선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돈나님들. 자, 오늘은요, 저희가 그동안은 주로 주택, 레지던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있어서 커머셜 부동산 쪽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 뭐 최고를 찍고 있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미숙 언니는 최근에 오피스 공실률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오피스 공실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피스가 얼마나 찼느냐? 그렇죠. 비어있는 게 비어있느냐? 몇 이제 그런 퍼센트냐. 거잖아요. 네네. 베이컨시 레이트. 베이컨시 레이트 그렇지. 같은 거. 들어는 봤지만 뭐 그렇게 크게 조회는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관심은 있으나 알지는 지식은, 못한다. 별로 없다. 오케이.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연결이. 그런데 궁금한 건 사실 오피스의 공실률과 그러므로 해서 어떤 상업용 그 부동산과 또 레지던셜과의 관계, 그런 게 마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리딩 인디케이터 뭐 이런 것이 되느냐 하는 거는 좀 궁금해요. 근데 언니는 이제 지금 현재 오피스가 리테일 안에 들어있고, 네. 언니는 그야말로 빌딩 오피스 안에 빌딩, 들어있고. 오피스 빌딩. 그렇죠. 언니네 오피스 빌딩에는 빈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먼 얘기 같잖아요. 왜냐하면 뭐 빌딩이다, 공실률이다 이러면 저거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 혹은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뭐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경제든 이게 전부 연결고리가 있어서 결국 그 임팩트가 전체한테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실률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마음을 놓고 있고 경제 지표에 생각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오마이갓 이렇게 불황이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는 어떤지 뭐 얘기를 좀 해요. 근데 미국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지. 네, 소비자 물가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연준에서 이걸 이제 2%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타겟을. 근데 지금 6월 기준으로 3%란 말이에요. 3% 내려갔지. 네. 그러면 꽤 괜찮은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그 2%가 너무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지금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연준에서 이제 좀 이자율을 그만 올렸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예금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업용 부동산 이 오피스 공실률 얘기가 나오는 게 별로 다른 얘기 할 게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쭉 이제 풀어 갈 건데, 신문 기사에 뭐 뇌관, 이게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피치라는 신용 등급 회사에 신용 등급을 매기는 회사에서 미국을 또 강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용 경색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뱅크가 파산한 게 있었잖아요. 실리콘밸리. 거기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이게 뇌관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우리 소비자들 입장 또는 기업가들 입장, 하나의 기업 이런 소수가 그냥 끝나버리면 별 일은 아닌데, 이게 만약에 은행으로 가버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뱅크로 퍼져 가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뇌관이라는 말보다는 아주 위크한 뇌관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와치를 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계속 와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오피스가 문제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우리 오피스는 출근하고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된 거야. 샌프란시스코에는 어떤 기업들이 많았냐 하면 하이테크 기업들이. 그렇지. 그렇지. IT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 기업들이 감원하기 시작한 거는 비용 절감이 필요한 거죠. 그죠? 왜 그렇겠어요? 경기 어려우니까. 코비드 때문에 또 엄청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코비드 때문에도 그랬지만 일단은 이자가 올라가면 모든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렌트비가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를 사고 파시는 손님들한테도 이 비즈니스에서 언니가 알 거 아니야. 렌트 비율이 몇 %냐고. 30%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보통 레코멘데이션 하잖아. 30%보다 더 많은 렌트비를 내는 비즈니스는 다시 재조정을 하든지 하라 그러거든. 스페이스를 줄이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딱 그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코비드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게 우리 아들을 예로 들면 코비드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재택근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재택근무를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무실에 나가는 게 이제 새삼스러운 거지.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여기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이 1년, 2년 돌아갔어. 그러니까 굳이 왜 출근을 하냐 이건데, 이제 팬데믹 종료가 선언이 되면서 기업들이 출근을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노숙자 문제가 너무 컸어요. 노숙자들이 곳곳에 있고, 근데 이 노숙자들이 또 범죄랑도 그렇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출근하고 일해서 퇴근해서 가는데 노숙자가 바다에 있고 이 환경이 워커들한테는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 그래서 재택이라는 거를 거의 뭐 이제는 복지의 한 파트로 하는 거예요. 잡 오퍼 레터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리드로 한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너 출근을 그냥 일주일에 3번만 해.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집에서 하고 화수목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정도로 그게 복지의 하나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노숙자의 문제가 그렇게 임팩트를 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가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인 거지. 여러 가지 이 원인을 찾자고 하면 근데 일단 워커들이 복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또 크지.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만 스퀘어핏을 쓰는데 팬데믹이라고 해서 뭐 팬데믹 베일아웃을 받았다 치더라도 이제 끝나고 나면 효율을 높여서 정상 가동이 돼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하면 그 쓸데없는 공간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만 스퀘어핏 필요 없어. 우리는 5천으로 옮길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실률이 생기는데 샌프란시스코는 공실률이 지금 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개 건물에 거의 3개 반이 비어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네이션와이드 제일 높은 비율이에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뉴욕도 이제 메인 스트리트은 이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괜찮은데, 여기서 골목 하나만 딱 틀면 한 건물 건너 한 건물이 사인이 다 붙어 있는 거지. for lease가. 다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건물 안에 오피스들이 쫙 있으면은 그 1층에 이제 커피숍이 있어. 샌드위치샵 있고. 샌드위치샵 있고. 그 사람들도 나가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뉴욕은 그런 상태고, 그다음 시카고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애틀란타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 공실률이. 예. 자구책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해서 각각의 그 시리들이 뉴욕 같은 경우는 레지던셜로 컨버전을 다 하는 거를 권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디벨로퍼가 또 그거를 사가지고 고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공실률을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실률이 그럼 왜 문제냐? 이 빌딩에서 만약에 뭐 30%, 35%의 오피스가 비어 있다. 그럼 왜 문제냐 이거지. 그거는 결국은 그 오너, 그 빌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든 오너가 다 돈 빌려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뭐 1,000만 불을 캐시로 띡 주고 빌딩을 샀겠어. 그럼 뭐 몇 천만 불, 그 이상의 돈을 은행에 빚을 내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매달 모기지를 내야 되는데 이 모기지는 임대료를 받은 거를 가지고 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 수리비, 뭐 청소비 이런 게 다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모기지를 갚는 게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커머셜이 몇 년을 갖다가 상환해야 된다. 이게 집처럼 그렇게 30년씩 그래서 상환하는 그게 키예요. 보통 모기지는 다 픽스드로 거의 다 하잖아. 근데
베리어블을 변동 금리를 쓰니까 그렇지. 5년 만기에 25년 상환 이게 대부분이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5년 되게 빨리 돌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지나면서 5년 다 됐다고. 5년 다 돌았는데 원래는 커머셜 융자들이 보통 한 30%에서 35% 다운하고 65%에서 70% 융자를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융자 대출을. 그리고 그 커머셜의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마진이야. 그러니까 프라임 레이시 지금 0에서 5%로 올라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5%만큼 더 내고 있는 거야, 이자를 지금. 그러니까 부담이 뭐 2배, 3배가 되는 거죠. 그래, 근데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수 있다 이거지. 만약에 클수록. 만약에 다운타운에는 어떤 큰 빌딩이야. 오, 그 사장은 좋겠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장이 갚아야 되는 빚이 매달 뭐 800만 불.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아틀란타에 지금 그 버켓에 있는 타워 플레이스 100라는 파이낸셜 컴퍼니가 들어있는 그 빌딩이 7월 9일 만기를 못 채우고 디폴트를 냈는데 555밀리언이야. 커봐.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아틀란타 안에 W 호텔, 쉐라톤 아틀란타 다 지금 디폴트 상태예요. 이제 그게 이래서 생겼다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이 공실률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공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임대가 나가지 않은 오피스를 30% 가지고 있는 그 빌딩의 주인, 그게 개인이 아니라 어떤 큰 인베스트먼트 회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돈을 내지 못해서 문을 닫는 거죠. 그럼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 다음은 그 돈을 빌려준 은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상업융자의 대부분은 상업융자의 70%에서 80%는요 중소형 은행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형 은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맷집이 없어. 맷집이 없는. 그러니까 큰 거 하나만 딱 걸리면 이 은행도 재정 건전성이 완전 바닥에 떨어져서 연방 정부한테 은행에다가 손을 벌리고 이머전시 펀드를 쓰다가 안 되면 은행이 뱅크럽이 되는. 그게 실리콘밸리가 딱 그런 거였잖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그랬을 때 자기네가 이건 우리가 전부 채권으로 갖고 있어서 당장 어떻게 못 해줘. 이게 문제가 된 거였잖아. 그 채권이 더군다나 그래서 지금 엄청 떨어진 상태다. 지금 현재 커머셜 은행들이 그 페더럴 뱅크에서 이머전시 펀드를 주세요 해가지고 뭐 지금 쓰든 아니면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은행들 비율이 5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준비는 한 거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그 커머셜은 5년 만기가 빨리빨리 도래하니까 진짜. 이게 2025년까지 1.5 트릴리언이야. 2조지 2조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2조 원? 공이 12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롤오버를 할 때 계속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우리 로컬 은행의 대출 담당자랑 통화를 했어. 물어봤지. 근데 이 대출을 하려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밀리언짜리 건물을 샀는데 이 사람이 30% 다운하고 700만 불을 융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현재 오피스는 전국적으로 한 25%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오피스는. 그렇지. 왜냐면은 이제 그 리테일은 지금 15%. 상황이 그럴 수가 없는 리테일은 거지. 15%가 떨어졌다고 나와. 그러면 가격이 5년 전보다 25% 떨어졌다고 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시 롤오버를 새로 만기가 돼서 연장을 받으려고 할 때 은행은 가격을 옛날 가격 안 쳐주죠. 지금 현재 당연히. 재산이 이 건물 가격이 이거밖에 안 나와. 에셋이 그렇고. 에셋이 그거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제 또 뭘 보냐면 렌트롤을 봐. 렌트롤. 자, 세입자 10명 중에 렌트비 올라갔나 내려갔나 보고 비었나 다 봐서 이 숫자가 너무 안 좋으면 은행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쩔 거야? 승인 안 해주면 어쩔 거야? 거지, 이제. 그래서 디폴트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만기 도래가 1.5 트릴리언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쓰나미처럼 온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게 뇌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예상하는 거야 지금 요렇게 우리가 막 무섭게 뭐 은행이 넘어가요 뭐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해요라고 하면 그런데 시작할 때 조앤이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라고 한 사람들은 그럼 무슨 시나리오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본 견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 같은 게 공실률이 있어. 그러면 이 디벨로퍼들하고 그 시티 정책, 도시개발 정책자들이 디스커션을 해서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채우겠다. 그러면 정부가, 시티가 그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 텍스 크레딧도 주고 법도 개정하고 원래 조닝이 커머셜은 굉장히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걸 변호사를 써서 할 정도로 그 프로세서도 길거니와 복잡하거든요. 히어링도 들어야 되고 프로세스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것도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조닝 변경을 해주면서 니네가 살아날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준다는 거지. 그게 되게 눈에 보이게 많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시카고 같은 경우는 한 20층인가 30층짜리 오피스 빌딩을 어떤 사람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 이 비어있는 이 공간을 도시형 농장으로 만든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토마토, 오이, 가지 이런 걸 심어서 거의 농장, 도시,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도시 한가운데. 나오냐 근데? I don't know. 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게 보기보다는 내관이 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내관이 거지. 되도록 놔두지 않는 게 시리거나, 그러니까 정부 주체일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은 다 무너지니까. 자, 뉴욕시리를 예로 들면 뉴욕시리는 뭘 먹고 살지? 세금을 먹고 살아. 그쵸. 세금 누가 내는 세금이야? 그 빌딩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빌딩이 이게 돈을 못 내. 그러면 도시가 무너지게 되니까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살리기 위한 노력하는 거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아요. 조연이 말한 것처럼 그럼 뭔가 다른 데로 유용하게 한다 이렇게 발상의 얘기를 하면 전환을 하기 시작하는 그렇다면 거죠. 나는 사람들이. 그게 좀 더 사람들이 꼭 필요한 분야의 어떤 것일 것이다. 꼭 레지던셜이 아니래도 뭐 그게 뭐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다시 안 내려간다면 아니야? 그게 내가 결론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먼저 찝었어. 아 진짜? 이걸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자를 내려야 돼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결국은 또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될 건데 이제 아직까지 안 내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어가 잘 먹고 사는 거야. 그렇지. 아니 풍선 효과라 그러는 게 있잖아.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사실은 튀어나오게 돼 이때까지 있어. 이제 그 CPI가 안 떨어진 데에는 집값이 되게 많이 작용을 했거든. 집값 빼고 나면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지. 그렇지. 그러면? 예, 집값의 포션이 되게 커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좀 집값이, 이자가 이렇게 오르니까 집값이 좀 주춤하고, 그 다음에 렌트 가격도 주춤해요. 예전 같지가 않거든. 옛날에 막 뭐 200불, 300불 올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뜸해진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약간 그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이 약간 쿨다운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연준에서 이자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려도 돼, 내려도 돼. 그러나 연준은 확실하게 잡고 싶은 거겠지. 하여튼 내년에는 내린다는 전망을 실제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내년에는 내릴 것이다. 이 상태로는 못 안 돼. 산다.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 우리 아들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뭐 계속 재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회사에서 앓은 거야. 비용 절감이 무지하게 되는구나. 전기세도 사무실을 작게 나가지.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면서 출근을 시키는 거야. 필요할 때만. 그리고 오히려 아까 조연이 말한 것처럼 직원들은 이걸 복지로 생각을 하니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직접 있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IT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야, 그 비용을 내가 그동안 왜 바보같이 여기다 쓰고 있었지?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게 되니까 그러면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엄청난 폭으로 공실률이 증가하지는 않을 줄어들지는 거다. 않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것도 좀 있고 이게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이게 이제 글로벌로 보면 유럽하고 미국은 되게 비슷한 문화잖아요. 서양 문화고 또 개인의 그 삶을 존중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실률이 비슷해. 그런데 JLL이라는 그
글로벌 커머셜 브로커 거기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제가 한국하고 일본은 어떤가 찾아봤어. 공실률 거의 없어. 다 복귀했어. 거기는. 그러니까 복귀하세요. 그러면 다 하고 거기는 반항을 안 하는구나. 내가 보이는 데서 일하세요 하면 하는 거야. 문화 자체가 다르죠. 문화가 우리는 다른 봐야 거야. 되잖아.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좀 롱텀 이펙트는 누군가 스터디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는 게 프로덕티비티가 완전히 메저할 수 있는 잡들이 아닌 다음에는 떨어질 수밖에 떨어질 없거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집에서 일할 때 하고 사무실에 가서 일할 때 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완전히 달라요. 내 스스로가 그걸 느끼니까 난 사무실을 가게 된다고. 근데 자기는 오너잖아. 아니, 심플로이는 달라. 오너라도. 오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차이는 뭐냐면요. 크리에이티비티가 달라져. 사무실에 있어야 집중이 이게 통합적인 그림이 쫙 그려지면서 파일도 이거저거 다 내가 꺼내서 다 볼 수가 있고 데이터도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쫙 분석이 되는데 집에 있으면 사무실에 있는 데이터를 못 보고 뭐 드랍박스에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로 안 모아지더라고 나는. 근데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반면에 너무나 많은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된 거지. 재택근무를 감시하는 프로그램부터 일의 양을 다 측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사실 우리는 이제 거기서 좀 떨어진 이 올드 제네레이션이잖아. 근데 이 젊은 애들한테는 훨씬 그게 낫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고립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집에만 있는 그게 물론 가족하고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이 더 싫어해. 아니, 뭐, 그럼 맨날 부부가 떨어져 있어야 해피한 거지. 그래서 뭐 계속 이혼율이 뭐- 증가했대잖아. 그래. 팬데믹 코비드 때. 기간 동안.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누군가 계속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고 롱텀 이펙트가 분명히 있고. 언니도 사무실 팔지. 사무실에 가야 일하지. 응. 집에서 잘 안 되지. 아니, 집에서는 근데 시작과 끝이 없어. 그치. 그게 나- 문제야. 나도 그래.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안 좋고 그리고 그 사실 이렇게 계속 집에 있는 거가 그 정신적으로 우리가 사실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 디프레션 같은 맞아. 것도 되게 나가야 많이 돼. 생기고. 그래서 내 생각엔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코비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과 이게 이제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거는 make sense 하는데 오히려 롱텀으로는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집에서 우리가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발달했어도 데이터를 우리가 리뷰하거나 데이터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시간이 들잖아. 누군가 우리가 사실 뭐 온갖 소프트웨어 다 있지만은 그걸 누가 맨날 봐.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고 매니저고 그걸 맨날 보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지. 내가 이밸류에이트 할 때 외에는.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빌딩에 이렇게 뭐 인트레스트가 내려야 되고 뭐 그게 어떤 형태를 벽은할지 그거 잡이 없어지면은 그 공실률이라는 거가 계속 유지될 거라 생각하네. 어떤 잡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한 대로 AI라든지 뭐 어떠한 그게 들어와서 내 잡 자체가 없어지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하면 이제 another section. another 그렇지. another sector. 그럼 완전히 another problem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그냥 재택근무를 계속 한다고 하는 거 좀 어렵지 않나. 그럼 이제 우리 요 사는 아틀란타 지역의 뭐 공실률에 의한 이런 아틀란타는 사실 조금 제가 이제 뉴욕하고 비교를 해본 게 뉴욕은 이제 트렌드가 이렇대요. 우리가 이제 오피스 빌딩을 봤을 때 뭐 삐까번쩍하다 그러지 우리가 오. 그게 A야 클래스 A. 그거보다 조금 이제 떨어져 그럼 B, 그럼 C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근데 이제 뉴욕의 트렌드는 뭐냐면 B에 있던 사람들이 응? A로 옮겨가. 아예 확실하게 그냥 삐까번쩍 해버려. 그리고 B가 많이 비어 있어. 진짜? 뉴욕은 그렇대요. 그런데 아틀란타는 B가 많아. B에 있는 사람들이 안 움직여. 그냥 나 여기서 뭐 조금 니고시에이션 더 잘해갖고 여기다 익스텐드 리스 할래 그러지 이 사람들이 특별히 막 이렇게 안 움직여. 그래서 지금 2분기에 리스를 리뉴한 건수를 보면 클래스 B에서 51%라는 거예요. 원래 그 다른 그 비율로 보면 25%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클래스 B의 비중이 높다. 리스를 그냥 킵하는.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킵하되 서블리스로 내놓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리스를 했는데
근데 이제 5년 됐어. 5년 남았잖아. 이거를 싸게 서블리스를 다른 데를 주는 거야. 왜냐하면 10년 아블리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블리스를 주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애틀란타의 홈디포라든지 NCR 이런 큰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쓰는 오피스를 서블리스로 내놨다고 이제 그 CBRE라는 큰 커머셜 사이트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예인 거죠. 그래서 서블리스 비율이 37% 증가했다라는 말은 그럼 서블리스가 안 나가면 그것도 이제 비계될 수 있다는 그렇지. 거지. 그 회사들은 딴 데로 옮길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제 애틀란타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애틀란타의 전체적인 공실률은 한 30%. 다운타운이 주로 그렇다는. 다운타운이 주로 그렇다는 왜냐면은 거죠. 우리 손님들은 그 지금 뭐 커밍 에리아나 또 뭐 알파에라 이런 데는 리스가 절대 싸지지가 않았던데. 제가 관리하는 오피스 빌딩도 있고 리테일도 있는데 제 오피스 빌딩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나가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 만기가 돼서 나갔는데 바로 다른 애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서벌반 에리어는 오히려 영향을 안 받는 거 같아요. 영향을 안 받고 또 이런 게 있어. 이게 트렌드래. 스펙 오피스라고 그래가지고 스펙 스윗이라고 그러는데 1000에서 한 3000 사이 작은 오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 오히려 아틀란타 주변이. 찾기가 어렵던데 지금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리스가 안 내려온 거 플러스 온갖 거를 다 내라고 하던데. 자신 있는 랜로드이신가 보네. 그래서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서서히 이펙트가 밖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이제 다운타운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무너지면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은행이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어떤 조치가 취해지거나 뭐 이자가 내리거나 이런 일이 생기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커머셜을 받치고 있는 가장 그 이자율을 제외하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좋아질 거다라는 그 기대 말고 커머셜을 가장 방화벽으로 막고 있는 게 저축이래요. 오. 미국 경제 안에서. 생각보다 CD도 많고 저축이 많이 들어있대. 그렇구나. 진짜 많지. 되게 뭐 이자율이 높았으니까. 그 투자를 했던 사람도 CD 옮기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 근데 어쨌든 공실률이 우리 생활에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워치해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큰 빌딩, 아이고 우리는 저거는 누나 뭐 그림의 떡이요. 이거 말고 전체적인 커머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특별히 이제 조지아는 이 한국 회사들이 정말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든 이런 거에서 현대, 기아, SK, 한화, 뭐 우리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 외에 회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지금 커머셜이 북적이지 않나요? 우리 여기는? 근데 이제 조지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의외의 기업 그 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언니가 아는 거 뭐 있어요? 어쨌든 홈디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엄청나게 성장했을 것 같단 말이야. 집을 그렇게 뜯어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조지아의 그 필름 인더스트리 그렇고 그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에 관련된 제조, 매뉴팩처링이 세계적으로 되게 수출 제일 많이 한대요. 조지아가? 아마 조지아텍에서 항공우주공학과 뭐 이제 그거하고 연관이 되겠죠. 또 락히드 마틴도 있고 하니까 그게 되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마틴이 있구나. 그쪽 산업이 되게 큰 포션을 또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홈디포가 있으니까 로지스틱. 그러니까. 로지스틱은 너무 좋지. 육해공이 다 있잖아. 그래서 UPS가 여기로 다 들어오잖아 지금. 사바나하고 뭐 브론스윅에 항구 있지. 좀 철도도 다니지. 그렇지. 그다음에 뭐 에어. 에어도 다니 공항 좋지. 뭐 로드도 인터스테이션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류 로지스틱 쪽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또 헬스하고 그 라이프 사이언스 쪽도 되게 한 4,000개의 그 기업이 있대요. 일단 CDC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리서치, R&D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몰랐는데 뭐 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알파라타 쪽에 테크놀로지 산업들이 그래 거기 인도 사람들 엄청 많이 살잖아. 엔지니어들 많죠. 그러니까 그게 또 그 헬스 분야의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거랑 다 연관된 기업들인 거야.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칼리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유명한 칼리지들은 아닌데 칼리지에서 되게 그 디그리가 많대요. 테크니컬 칼리지 같은 게 이런 있나 예, 보지? 그렇지 이런 산업들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조지아는 뭐 골고루 있지만 제조업을 많이 끌어들였잖아요. 제조업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제조업 가족뿐만 아니라 뭐 아버지, 아들, 엄마, 아빠까지 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트렌드에서 뭘 느끼냐면 조지아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 기업에 투입이 돼서 우리 안에서 자급자족이 되도록 바깥에서 안 와도 되도록 조지아를 살리는 그런 패턴이 많아요. 그 중에서 그럼 한국 기업들은 주로 이제 아까 말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많죠. 그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뭐 SK나 하나도 마찬가지지.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거니까. 그도 타이어,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뭐 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관련된 그러네. 회사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는 대기업 말고 정말 탄탄한 중견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SK 이런 걸 받쳐주는 그렇지. 알려지지 않는 중견 기업들이 따라서 들어왔는데 이게 웃겨요. 웨스트포인트에 기아자동차 있고 저 사바나에 현대가 있잖아요. 그 사이 길 안에 메이컨과 더블린 이런데 그 회사들이 꽉 찼어. 딱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납품을 하고 여기도 납품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 봐가지고 그래서 그 회사들이 되게 보니까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기 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 같으면 테슬라에도 하고 루시드에도 하고 이런 거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모르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이 진짜 되게 준비를 많이 했고 그동안 연구도 많이 했고 그게 또 우리 조지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건축 관련된 회사도 있어요. LG 하우스도 뉴저지에서 내려왔죠. 지금 저기 어데어스빌인가 그 카론 쪽에 있고 그다음에 에튼의 덕신 하우징이라는 회사가 또 들어와요. 이 회사는 아예 처음 지을 때 골조를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데 그 회사를 되게 유명하대.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곳곳에 조지아에 오는데 그럼 왜 조지아를 올까?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기 너무 좋은 환경을 주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 인프라들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와서 놀라는 게 다 되는데 사람이 없구나야. 지금 사람은 근데 아무 데도 없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니 seriously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지. 조지아에 스페니쉬가 많은 줄 알고 왔대. 왜냐면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공장의 스페니쉬들은 일을 정말 한국 사람만큼 해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왔는데 스페니쉬가 없대. 그러니까 어디로 갔니? 나오더라고 그래. 어디로 갔니 얘네들이. 그래서 내가 이게 그 사실은 조지아가 굉장히 비즈니스 친화적인 데인데 이민은 완전 반대인데요. 그래서 이민은 텍사스가 더 붐이 되는 이유가 그렇게 그거예요. 되는 거지. 자, 이제 얘기가 많이 샜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 한인 그런 회사들이 굴지의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커머셜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과 그 영향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이제 주냐. 그분들이 봐봐요. 어. 뭐 어데어스빌, 달튼, 이런 뭐 커머스. 이 듣도 보도 못한 시골에 가서 거기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하잖아. 웨스트포인트만 해도 14,000명이야. 말도 못하지. 14,000명에 거기 실업률을 4분의 1로 줄여놨대. 근데 또 이 사람들의 헤드쿼터는 아틀란타에 있어. 아틀란타 아니면 알파레타에 있어. 진짜? 그러니까 헤드쿼터 따로 공장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보면 회사들이 LG 하우스도 애틀란타의 본사, 저 위에 칼훈의 공장.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받는 영향은 나는 그래서 렌트비가 그렇게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거지. 그 거기,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회사들은 릴로케이션 패키지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딴 데서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 인력들이 있잖아.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또 렌트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이제 부동산도 덩달아서 가는 거고, 그럼 거기 그러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커머셜 디스트릭이 또 생길 거고, 뭐 경제 활성화되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일 큰 데가 사바나예요. 지금 사바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쭉 하이웨이를 가는데 뭐가 여기서부터 뭐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벌판에 땅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참을 달려가는데도 끝이 없어. 근데 아니 그러면 웨스트 포인트 라그레인지를 개발할 때보다 더 그렇다는 더 얘기네. 커요. 그쪽이. 그러니까 전 네이션 미국 전미에서 세 번째로 큰 인더스트리얼 구역이 되는 거예요. 디스트릭이 되는 그렇구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딱 자랑스럽게 현대 메타 플랜트 뭐 해가지고 쫙 써놨더라고. 근데 이게 그 브라이언 카운티 전체가 다 현대야. 하나의 카운티 전체를 다 현대가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갈고 있고 현대 직원들은 와서 이제 그 처음에 현대차 직원들 중에서 이제 짓는 거 하는 담당자들이 지금 파견이 돼서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현대 엠코겠지. 하고 나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그 사바나 정책 관련된 분들이 사실은 이게 브라이언 캠프가 2조 원을 들인 거예요. 이 2조 원을 들인다는 거는 일단은 그게 이제 뭐 숲일 거 아니야. 그럼 나무 다 걷어내고 땅을 갈고 그 안에 유틸리티 다 인프라 구축하고 그죠? 인프라 다 해가지고 니네가 와서 필요한 대로 지어 요거까지 다 해주는 거야. 그치? 거기다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일할 사람. 여기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약속까지 다 들어있는 거야. 어디서 조달을 해?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없대. 없지. 사람이 없대. 그래갖고 뭐 반경 60마일 안에 몇 명 이렇게 사람 수를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되게 신기했던 건 그 사바나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는데 자 현대가 옵니다. 우리의 절친 이웃 현대가 여기 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현대 패밀리들을 웰컴합시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교육을 한 거야. 그거는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현대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교육 신기하죠? 현장에 내가 있었어. 하지 그래갖고- 말아야 할 말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질문 같은 질문 거를 언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남한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의 대한민국 그 플래그 태극기 걸 때는 까꾸로 하지 말라. 까꾸로 하지 마. 그걸 빨간색이 위로 간다. 뭐 이런 거.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교육을 그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동네에서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키는데 나는 사실 이제 내가 거기 갈 때 나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 이제 부동산들이 물으시는 거야. 집을 렌트를 많이 할 것이다,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강이냐 금색이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Chinese. 그래서 그 교육이 필요한 거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나는 언니 뭐라고 대답했어? 나는 일단 카펫을 싫어한다. 한국 사람들은 하드 플로어를 좋아하고 칼라는 그렇게 프리퍼런스가 없지만 화이트로 해놓으면은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레드나 골드를 넣어놓으면 안 간다. 그렇게 얘기했지. 잘했어. 근데 그 현장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을 그렇게 정말 시켜. 각 카운티별로 상공회의소, 시리별로 상공회의소에서. 그러니까 사바나도 나는 그 그렇게 얘기를 하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재밌네 했는데, vice versa. 서로도 해줘야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거는 기업에서 다 시켜. 미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가를 교육을 잘해야 되겠다. 그거는 퀵스타트에서 시켜. 조지아 주정부 퀵스타트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을 따로 모을 수가 없으니까 각 회사에서 HR에서 시켜. 그 다음에 그 한국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거죠. 뭐냐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굿모닝까지는 해. 그 다음을 몰라. 왜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지나가다 직원이 이제 굿모닝을 했어. 그러면 미국 직원들은 Good morning, how are you? What did you do yesterday? 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Oh my God. 이러면서 이제 가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엔 굿모닝을 안 해. 왜냐면 굿모닝 다음에 나한테 얘가 뭐라고 물어보면 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가고 인사를 안 해. 그래서 그냥 굿모닝이라도 해. 아니 한국 분들이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 약간 이렇게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나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그냥 뭐 이렇게 차라리 모르면 미소를 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경직돼가지고 못 들은 척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아예.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아예 안 하니까. 뭐 엄청 큰 효과가 있는지 어쩐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가르쳐 주긴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 아, 네. 그래서 되게 그것만 교육만 받은 대로만 잘하면 서로 엄청 되게 프렌들리하고 좋은 릴레이션십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자, 그래서 부동산은 어떤 영향을 주냐고 우리. 언니 부동산 이제 제가 그 CBRE의 그 임원으로 있는 한국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사바나 얘기를 그분도 이제 사바나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사바나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지금 현대가 들어오는 여기 풀러와 블루밍데일이라는 여기는 완전 신도시인 거야. 그러니까 구도시와 신도시가 얼마나 조화롭게 만들어질 건지 되게 궁금하고 이 블루밍데일 주변으로 이제 뭐 가스코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비를 하는 그 모든 섹셔널이 이제 다 디벨롭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웨이가 익스펜드가 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근데 저렇게 큰 공장이 들어오면 향후 5년간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몰리는데 그러면 커머셜 그거에 비해서 커머셜 너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딱 레지던셜 아니면 뭐 레지던셜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어. 그런데 커머셜이 커머셜이 온다고. 얼마나 있을 건가. 나는 오히려 이제 커머셜 쪽이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레지던셜보다는. 그래서 이제 커머셜 섹션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뭐가 없고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몰도 없고 오피스도 없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그 사바나 얘기를 한다. 이미 너무나 많은 큰 손들이 다 장악해. 다 장악을 하고 다 장악을 하고 조닝 변경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 언더워러에서 너무나 많은 백조가 다리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나는 내 손님들한테 뭐라고 어드바이스 할 건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이미 큰 손들이 너무나 많은 걸 장악하고 있을 때는 잘못 들어가면 껴요. 그지. 그래서 좀 잘 확인해야 되겠고 웨어하우스 가격도 거의 뭐 3배에서 5배가 뛰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 손님이 거기 가서 뭔가를 하시겠다 그러면 땅을 일단 사야지. 땅 사야지. 그럼 그다음에 이제 지어야 되잖아. 그런데 맨 땅에 헤딩해야 되잖아. 일단 내가 아는 컨트랙터, 내가 아는 아키텍이 없잖아. 거기는. 그렇지.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지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거리가 4시간 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채널을 보시는 분이 만약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다 섣불리 생각할 건 아니고. 그렇지. 지금 사바나가 저렇게 막 난리가 나서 우리 이제 동포 중에 제 지인 중에 많은 분들이 가서 땅이나 사볼까 갔다 허걱 하고 다 돌아오셨어요. 그 와중에 2년 전, 3년 전에 사신 분들도 있어서 어떤 이제 흐름을 잘 타시고 보는 눈이 좋으신 분들은 또 이제 비즈니스로도 성공을 하셨겠죠. 저는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처음에는 아틀란타나 아니면 대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이 우리 이런 민초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특별히 조지아에 이렇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얘기했어요. 물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감정적인 얘기를 한번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준비한 거 다 얘기했나요? 예, 다 했는데 이제 2부 해야 되나요? 예. 2부까지는 no. 어떤 돈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구독을 2번 누르면 취소가 된대요. 그래서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좋으시면 많이 공유해 주세요.
공유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랬나? 그래서 공유,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share. 그래서 공유를 하는 걸 한번 우리 PD가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유와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 캔슬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역시 다 같이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느라고 수고했고요. 그리고 저희 머니 돈나를 시청해주신 모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